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화군에 243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또 이 펀드에서 투자한 업체의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받습니다. 조 장관 취임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어제 네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날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초강경파로 꼽혀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볼턴 보좌관이 하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공기압 전송용 밸브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일 간의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가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범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자 일본이 WTO에 제소를 했었습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성지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아슈라 의식이 진행되던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지 순례객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10명가량은 중상입니다. 3년 뒤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첫 경기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투르크메니스탄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국은 2연승을 거둔 북한에 이어 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화군에 243mm의 비가 내렸고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기고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가을 장마로 내리고 있는 이번 비는 오늘까지입니다. 중부는 오늘 오전까지, 남부는 밤까지 내리다가 그치겠는데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대체로 맑겠고 그래서 추석 당일에 보름달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도로, 초저녁부터 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물바다가 돼버립니다. 안 되겠다. 밤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맞부딪히며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한 탓입니다. 침수 민원이 잇따른 곳은 아예 도로에 이 빗물바지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낙엽과 나뭇가지가 사이사이에 끼면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천과 수원에서도 도로가 침수되고 지하철 역사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까지 수도권에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오늘 새벽 1시 해제됐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인천 강화군이 244mm, 서울이 70.7mm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새벽 시간엔 강원도 영월과 충북 제천 등에 3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을 장마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중부지방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다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대표가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섭니다. 이번 수사의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어제는 추가 압수수색이 실시됐는데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시점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대표 이모 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입니다. 해당 펀드가 집중 투자한 업체 웰스 C&T 대표 최모 씨도 함께 구속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이모 씨는 금융당국에 출자금을 부풀려서 신고하고 또 다른 펀드로 인수한 회사 WFM에서 2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도 10억 원대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빼돌린 돈 중 상당액이 조 장관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 동생의 전처 자택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물어볼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정 교수 소환 날짜도 조율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9일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검찰 고위 간부들을 접촉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창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데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빼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검찰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복형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에 제안한 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수사 지휘 라인의 변화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 장관 관련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는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각 직급에 맞는 검찰 고위 간부들을 차례로 접촉해 총장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강원랜드 특별수사단 방식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시는 문 총장이 직접 별도의 수사 지휘도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무부의 제안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 당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 중인 사건을 놓고 법무부가 총장이 배제된 수사팀을 따로 꾸리자는 의견을 낸 건 이례적입니다. 검찰에 이러한 제안을 했던 법무부 간부 중 한 명은 평상시 여러 고민을 하면서 해왔던 말을 얼핏 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런 것을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어제 조국 장관의 파면을 위한 이른바 국민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이제는 민생을 챙길 때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이제 논의 시작이라며 구체적인 방법과 연대의 범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조국 반대를 밝혀온 보수 세력을 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각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조국 장관 임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했지만 조국 반대를 위해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들이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그렇다면 협력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해온 민주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는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는 조국 정국을 벗어나 민생을 챙길 때라며 해임 건의안 등 향후 국회 차원의 대응에는 동참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초강경파로 꼽혀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볼턴 보좌관이 하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이 더는 필요 없게 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지난밤 직접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볼턴으로서는 취임 1년 6개월 만에 받아든 트윗 해고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매우 달리했다고 경질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요구했고 아침에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턴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다음 주에 새 보좌관을 임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탈레반과의 평화 협상을 둘러싼 의견 충돌을 결정적 이유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탈레반 주요 지도자와 회동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러나 카불 폭탄 테러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란과 북한 문제 등을 놓고도 여러 차례 파열음을 노출했습니다.
지난 6월 말 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 때도 볼턴이 동행하지 않아 거치와 연관짓는 말들이 돌았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불화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불명예 하차하게 된 볼턴 보좌관은 자신이 먼저 사의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얘기하자고 답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주장을 사실상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경질 과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도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공기압 밸브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난 2015년에 우리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이 이에 반발해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했었는데 이번에 한국이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은 이듬해 6월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했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현지 시간 10일 실체적 쟁점 9개 중 7개에 대해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1심격인 분쟁 해결 기구에선 9개 중 8개에 대해서 승소했습니다. 1심 결정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공기압 밸브는 자동차와 기계, 전자 분야 핵심 부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일본 제품이 70%를 차지합니다. 이번 결정은 30일 이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라크에 있는 이슬람 시아파 최고 성지에서 아슈라라는 종교의식이 진행이 되는 중에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순례객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열린 이슬람 시아파의 아슈라 추모 행사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례자를 비롯한 신도 수만 명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임시 가솔된 보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금까지 최소 31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라크 보건부는 부상자 가운데 10명가량이 중상이라고 밝혔습니다. الحادث فجأة صار يعني مثل ما تقول الزوار القاع الخسفيت أو رمل يعني تراكم كلش كثيف زائرين عديدين هواي وإحنا جينا فوقهم ففجأة صارت. 아슈라는 시아파의 영웅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추모하는 날로 그가 숨진 이라크의 카르발라는 시아파 최고의 성지로 꼽힙니다. 이맘 후세인은 예언자 모하메드의 손자로 680년에 라이벌 분파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이슬람 세계는 시아파와 수니파로 완전히 분열됐습니다. 시아파는 이란이 수장 국가이고 현재 이라크와 시리아 외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수파로 수니파에 억눌려 있습니다. 수니파는 메카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종주국을 자처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가 해당됩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미국을 향해 새 계산법을 가지고 이달 안에 만나자고 제안도 하고 또 7시간 뒤에는 발사체도 쏜 북한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 소식들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북한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김정은 위원장 지도 아래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다시 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앞으로 얘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발사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 목적에 완전히 부합했다라고 북한 노동신문이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는 전투 운영 측면과 비행 궤도 특성, 정밀 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한 직후인 어제 시험 발사를 했고요. 그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는 걸 조금 전 보도를 통해 알리는 동시에 사실상 추가적인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예고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란에서 한 여성이 분신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여성이 축구 경기장에 들어오는 걸 못하게 하는 나라고요. 이걸 어기고 들어가려다가 구속이 된 여성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30살의 이란 여성이 결국 병원에서 숨졌다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하르 호다야리로 알려진 이 여성은 앞서 지난주 재판을 앞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법원 밖에서 분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3월 테헤란에서 열린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입장하려 했지만 출입문에서 경찰에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이란은 여성의 축구 경기 입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에 소셜미디어에는 추모와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과 그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인권 문제와 관련한 또 다른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중국 당국의 눈엣가시인 홍콩 시위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죠. 조슈아 웡을 환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밤 베를린에서 열린 독일 미디어 그룹 행사에 초대받은 건데요. 특히 행사장에서 독일 외무장관은 조슈아 웡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독일은 홍콩 분열 분자의 입국을 허용했고 외무장관은 이런 인물과 접촉했다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172억 원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사용률이 현재 83%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별 기록관 건립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 군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치면 목돈 1,000만 원 정도를 남겨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월급이 최소 1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외교관이 술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국내로 소환해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걸 앞두고 건설사들의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 이어지고 있고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달과 다음 달 2달간 물량이 9만여 가구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보다 2만 4천여 가구가 늘었는데 특히 서울은 2,800여 가구에서 7,700여 가구로 많아졌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를 위조하고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서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 원이 확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BMW 코리아에 대해서는 145억 원의 벌금이 확정이 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위조해서 벤츠코리아보다 의도성이 높다고 본 2심 판결을 대법원도 맞다고 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곳 가운데 적격 인수 후보가 애경그룹을 포함해서 4곳으로 추려져서 통보가 됐습니다. 재무적 투자자를 밝힌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참여를 하고 다음 달 본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은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4시 52분 경기도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난 것은 오늘까지 62차례입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의 유해성 적조생물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적조경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와 장흥해역 양식장에 야간 취수를 중단시키고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에서 1000톤급 바지선이 정박하는 과정에서 선착장을 들이받았습니다. 바지선에 구멍이 뚫리면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과 주민들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막기 위해서 개신교계 시민단체들이 나섰습니다. 이 교회 부자 세습에 대해 앞서 교단 재판국이 이를 무효로 봤고요. 오늘 23일부터 열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참관단이 가서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석 연휴에 영화 한 편 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3편의 한국 영화가 동시에 나옵니다. 차승원 주연의 힘을 내요 미스터리, 또 타짜 시리즈 3번째 영화, 또 드라마가 영화가 된 나쁜 녀석들입니다. 예매율이 지금 박빙이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유튜브 조회수 6억 건이 넘는 뮤직비디오를 2편 가지게 됐습니다. DNA에 이어서 이번에 불타오르네의 뮤직비디오가 6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고향 내려가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야 지도부가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서울역에서, 민주평화당은 용산역을 찾아서 귀성객들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대신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장외투쟁에 집중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인천과 경기 등을 찾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늘부터 KTX, SRT 고속열차 승무원들이 파업에 들어갑니다. 본사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본사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차도 사람도 평소에 2배로 늘면서 안타까운 교통사고 소식도 많은 때인데요. 특히 추석 전날에는 사람이 차에 치이는 경우가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운전할 때도 걸어갈 때도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의 한 건널목. 빨간불인데도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충남 천안시 사거리에선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못 보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이 좁고 복잡한 전통시장에서도 사고가 납니다. 모두 추석 연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난 7년치 사고를 분석해보니 평소엔 차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추석 연휴엔 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전통시장이라든지 대형마트 또한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보행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구간을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가 도로를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주의해서 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행자 사고는 고향 가는 차량이 많은 추석 전날에 더 잦았습니다. 전체 교통량은 추석 당일보단 적지만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은 1.6배였습니다. 운전자가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경우가 80%인데 특히 음주운전이 많았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졸면서 운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전 휴일이 하루밖에 없어 고향 가는 차가 몰리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어젯밤 자정쯤 충북 청주시 주감휴게소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4.5톤 화물차가 7.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5톤 화물차가 앞선 사고를 수습하던 도로공사 순찰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전해집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과 도로공사 직원들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강제 입원 치료를 받던 조현병 환자 A씨가 도주했다가 5시간 25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광주 북구의 한 병원에서 달아났습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밤 10시쯤 A씨를 자택 인근에서 발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에 4cm가량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조 씨가 언론을 통해 곽상도 의원이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료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입니다. 곽 의원은 조 씨가 경찰 고소를 유지한다면 맞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조 씨를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성적이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지난 3일 경찰에 그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후폭풍을 중심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 대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국면 전환에 나섰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의 사퇴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꾸리면서 인사권을 빼든 조국 장관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대강 대결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은 조국 장관의 임명을 환영하는 입장이실 테고, 네, 그래서 김연아 대변인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명되고 취임한 지 벌써 오늘이 사흘째입니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까? 저희가 원래 반대했던 이유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국회에서 청문 절차가 다 끝났지만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시간도 좀 길었죠.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좀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좋은 결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고 사실은 저는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으로 임명되고 난 이후에 검찰개혁에서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뭐 가족의 문제라고 다 얘기하실 것 같아서 본인 문제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네. 본인이 청문회장에서 딸의 출생신고를 선친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거짓말로 드러났고요. 후보자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개혁이라는 게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네. 숫자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조국 장관의 임명을 찬성하는 측보다는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많았고 그 국민들의 분노 또 그 국민들의 배신감 또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그 위선의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실지 좀 국회에서는 국회 안에서의 시간도 좀 고민이 되지만 저는 드디어 대통령의 시간이 국민의 분노의 시간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서 조국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일단 대통령이 임명 시간이 조금 길었었고요. 네. 그 사이에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검찰 수사 굉장히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 속속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 또 모든 가족들에 대한 수사가 결국 조국 장관도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수사의 어떤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큰 소임으로 주신 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정의를 구현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Mystery of Justice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개혁의 주체의 도덕성의 흠집은 저는 굉장히 크나큰 하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이미 이게 어떤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저는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도 양보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그 장고의 끝에 결국은 국민보다는 정권의 이익 또 정략적 판단을 더 우선시하셨다는 것 자체가 더 좀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네, 혹시라도 지명을 처리하지 않을까 한가닥 기대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네, 이런 또 저는 얘기시군요. 이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 여전히 조국 장관의 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정 대변인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그 출생신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과 다르고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출생신고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당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그렇게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산의전원 합격에 의혹을 문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부산의전원 합격증서에 원래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실상 왜 싸우고 있는지 모른 채로 그런 공방 안에서 지나온 한 달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대선 후보와 이런 선거전에서의 대변인 역할로서 공방을 하더라도 이처럼 힘들었겠는가. 결국은 우리는 법무부 장관, 다시 이야기해서 국회의 인사동의권이 없는 인사권자에게 판단 권한이 있는 장관 후보자 한 명의 청문 절차를 거쳤을 뿐입니다. 대통령 물론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세월호 사건의 3배 그리고 또 여타의 장관 후보자들의 30배에서 40배에 이르는
그런 보도가 쏟아지는 관심 안에서 한 달여 지나온 공방 가운데 국민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피로하시기도 하고 또 그 공방 가운데 아직도 스스로 정리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청문 과정을 통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아니고 하고는 다른데요. 그런 국민들께 어떤 답을 드리는 것이 맞는가 고민을 하시다가 결국은 원칙을 선택하셨습니다. 청문 절차 본연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 볼 때 후보자에게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결정적 하자가 있는지, 국민께 설득하지 못할 도덕적 흠결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까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아니라 당의 이익을 정략적으로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고요. 민심이라는 것은 거슬렀을 때는 바로 그 역풍이 피부로 체감하게 되는 게 우리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결국 정도를 갔을 때 지금은 국민들이 힘드셨지만 사실은 임명 이후에 저도 지역을 다녀보면 그래도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존중한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여전히 의혹 안에서 있는 부분들도 장관과의 관련성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장관을 향해서 너무 몰아치는 언론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장관은 그 역할을 마땅히 하는 것이 되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권력 분립과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이재정 대변인이 민심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심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이제 민주당 집권 여당이 집권하고 나시고 나서부터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의 뜻에 찬동하는 또 본인들의 정책을 지지하는 민심만 민심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본인들한테 유리할 때는 여론조사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랐다고 하고 그것이 본인의 뜻과 반대되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원칙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정말 고무줄 같은 원칙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명 바로 직전까지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곳곳에서 조국 장관 퇴진하라고 하는 특히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민심을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국민을 분노하게 했던 것은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시고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네. 의혹만을 갖고 임명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진행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문에 그러니까 2개월 인턴하고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된 것, 또 장학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추천자도 없는데 장학금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그 사모펀드 본인과 관련된 사모펀드에서 관련자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고 네. 또 구속이 되는 이 과정, 또 기소가 되는 과정, 본인도 기소가 되는 과정, 또 그 딸이 받았던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거, 또 부인께서 관련된 자료를 증거 인멸을 좀 의심케 하는 유출이 있었다는 것. 여기서 의혹이 뭐가 있습니까? 다 팩트입니다. 이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게 지금 수사이지 저희가 제기한 것들, 국민들이 보신 것은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혹이기 때문에 밀어붙인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저는 도대체 국민을 뭘로 판단하시는지 모르겠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정말 수사 대상이 되고 네. 수사에 불려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을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은 인가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벌써 법무부에서는 뭐 검찰에다가 윤석열 총장을 빼고 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가 나옵니까? 또 장관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는 보고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니 장관이 하는 일에 뭐는 거르고 뭐는 아니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원리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설사 본인은 보고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네. 주변에서 과연 보고 안 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염려를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잠시 후에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정 대변인에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JTBC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고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하시면서 취재를 하셨다면 네. 뭐 있을 수 있는 이제 개연성 있는 사건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문무일 총장 당시에도 당시 보고에서 본인은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강원랜드 사건이었는데요. 검찰에게 겨눠진 칼에 대해서 스스로의 신뢰를 보이고 싶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국민의 신뢰, 의심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한간에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직후에 행했던 여러 가지 검찰의 조치들, 그것이 윤석열 총장의 뜻이라면 검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조처로서 재현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는 이제 국민이 이렇게 현미경을 들고 검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과 같은 그런 과오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장, 위조, 알고 봤더니 검찰이 사본만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최성해 총장의 입만 바라보면서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최성해 총장의 신빙성이 흐려져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드러납니다. 교육학 박사라는 걸 그토록 강제했는데 결국은 명예박사 이외에 다른 직위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젠가요 대구 MBC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단정적으로 본인의 기억에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면서 검찰에 진술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초 사실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청문회 직후에 한 기소들, 전격 기소들에 대해서 국민이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거두겠습니다. 다만 그런 국민의 의심이 여전하니까 검찰 스스로 이제는 투명한 유리상자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저희가 거듭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조국 후보자가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고소장에 피의자라고 적으셨기 때문입니다. 피고발인으로 적으셨기 때문이죠. 지금의 모든 사건 어떤 것도 조국 후보자를 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더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표창장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셨습니다. 진본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자, 그런데 검찰이 조국 장관 측에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네. 이 같은 상황이라면 검찰이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요. 지금 검찰에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직인과 관련된 파일 있죠. 그 파일이 성립을 하려면 정말 증거로서 성립을 하려면 무인 인주로 찍었는지 아니면은 파일로 마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정작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진짜라고 보여지는 사진, 총장조차도 인정했던 사진도 보면요. 인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기본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들이댔던 증거들은 그 날인과 관련된 파일이 정경심 교수의 컴퓨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시겠지만 컴퓨터 자체는 정말 몇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서로 그 직인이 그 표창장이 활용된 직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같은 컴퓨터상 인주로 만들어진 표창장이 아니라 직인을 통한 표창장이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직인이 그곳에 사용이 되었는지 그 직인의 저장 날짜와 정말 공소시효가 다 됐던 그 지난 날에 당시에 사용된 것과의 연관성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기초적인 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입증을 하지 않은 검찰이 단순히 진짜 원본이 없는 상태인데 원본이 없다는 걸 했다는 것만으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단계적 절차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수사권이 발동하려면 구체적 혐의가 드러나야 되고 그 합당한 수사의 다음 단계로 갈 때는 그 전 단계에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충분히 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수사 원칙에 있어서의 비약이 난무하다 보니까 검찰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부산대학교의 압수수색에서 사본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뭐 실제로 어떤 지원을 할 때 사본을 제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원본을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을 검찰이 하고 난 뒤에야 피의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사의 단계로서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찰의 비약에 대한 것은 비단 표창장 사례만 아니더라도 여러 차례 목도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피의자에게, 그러니까
조국 피의자라는 표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조국 후보자에게 정말 원본이 없다라는 사실은 저희 역시도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원본이 있으면 한 번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그 찍은 사진 위에는 원본이 없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에 다시 없을 노벨상이나 뭐 그런 상도 아니고 본인이 받은 여러 가지 표창장 개념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상식에 근거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는 이 표창장이 위조되었을 것이다라는 전 단계의 검찰의 증거 그리고 검찰의 전제 사실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수사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그 다음 단계의 수사라는 거 다시 한번 그 밝혀드립니다.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비슷한 수준의 질문을 김연아 대변인에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자고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앞서 저희가 나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아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왜 배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저희 당에서는 처음에 임명할 때 반대했던 인사입니다. 그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을 아주 진두지휘를 잘할 사람이다. 그다음에 개혁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해서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분을 배제하고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잘 할 수가 없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뭔가 장관 후보자 수사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이재정 대변인께서 상식을 얘기하셨는데 저야말로 정말 상식을 들이대고 싶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지원하는데 아버지가 전혀 몰랐다. 장학금을 여러 번 받았는데 몰랐다. 본인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도 본인은 몰랐다. 또 엄마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님에게서 거기서 뭔가 활동을 하고 표창장을 받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서 급여도 받았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총장님한테 상을 받았다. 근데 그 상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운과 같은 이런 것들이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지금 후보자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부인은 곧 소환을 앞두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오촌 조카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였는지 아니면 후보자 준비단이었는지 계속 연락을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식은 뭔지 모르겠고요. 제가 이렇게 민주당 의원님들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재정 의원이 변호사여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이게 여당 국회의원인지 장관이 지명된 피의자의 변호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복잡한 사항들 꽤나 연구하시고 고민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왜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증명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설파하셔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그거는 이제 해당 변호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흠결 많은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걸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을 지금 배제하려고 하고 뭔가 서로 대립각을 하고 있고 또 사실상은 여러 가지 변호의 발언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발언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여당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저것 토를 다시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정 대변인이 반론하실 내용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이 접촉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방안에서 논의가 됐다. 그런데 이를 거부했다 얘기까지가 나왔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특별검사제, 특검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 나와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서로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작동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던 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당장 준비한다고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범야권에서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임명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 또 정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과 가족들을 둘러싼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일단 신뢰한다는 말씀이신데. 아니요, 신뢰한다라기보다는 네. 지켜보겠다라는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굉장히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어떤 그런 것도 또 다른 개입을 통해서 혼란을 주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뭔가 잘하고 계셔서 여당이 불안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깊은 교감을 통해서 서로 뭐 우리가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닌지 좀 우려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정 대변인 반론해 주십시오. 네, 자꾸 윤석열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임명한 총장이고 그토록 신뢰를 보여줘 놓고 이제 와서 왜 흔드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에서는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김연아 대변인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절대 어느 정권에도 복종하는, 사실 우리 정권으로서도 부담스러운 검찰주의자라는 얘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주의자가 무엇일까요? 그게 원칙론적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려도 함께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아니길 바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끊임없이 가이드라인을 준다고 했는데요. 가이드라인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 현재 조국 피의자라고 굳이 명명하면서 고소고발을 하고 끊임없이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정치검찰로서 길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지금 법무부 장관의 직에서 해야 할 일이 막중합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성공하지 못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자를 뒤흔드는 정치 공세에 어떻게 집권 여당, 사법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다 안고 있는 우리 여당이 나서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수사를 지켜보라라고 하면서 공세로 또 정치 공세로 일관하시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지요. 왜 조국 후보자를 이토록 흔드는가? 대선 후보도 아니고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총리 후보도 아니었던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이례적인 언론 보도와 의혹 부풀리기로 야당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가? 저는 그 마지막 귀결점은 사법개혁이라고 봅니다. 정말 사법개혁을 위한 저항이 아니길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요.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지점들은 어떤 지점이었냐면요. 정작 그 부분입니다. 민정수석에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 같은 소위 검찰의 수뇌부들과 전화통화조차도 하지 않는 정말 문민정부에 합당한 검찰과 민족수석과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한간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방식이 집권 여당의 민정실로서는 마땅한가에 대한 얘기가 있을 만큼 사실상 그런 균형적인 의미에서의 소통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그렇기 주십시오. 때문에 신뢰를 한다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는 본인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 말로서의 천명이 아니라 그가 실천해왔던 민정수석 당시에 그의 업무를 통해서 이미 입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론을 짧게 듣고요. 저희가 이제 또 토론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일단 반론을 해주십시오. 조국 후보자를 믿으신다고 하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지금까지의 위선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신뢰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런 것이 어떤 같은 정치를 해오신 분들끼리의 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정당의 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끄는 집권 여당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본인이 믿는 같은 동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와 또 오히려 본인 동지이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야당이 검찰을 길들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죽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어느 검찰이 이 야당에 휘둘려서 야당에게 길이 들여집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검찰개혁,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검찰개혁은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는 검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지금 저는 검찰개혁을 정말 원하신다면 조국 후보자를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거들먹거릴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장관이 되신 지 얼마 안 되고 조국 후보자라는 말을 너무 오래 써서 잠깐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조국 장관을 갖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해서 구두 개입하시는 걸 멈춰 주십시오. 그것 자체가 검찰개혁입니다.
그걸 멈추지 않으면서 검찰개혁 운운하시는 것은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무리한 임명 이후에 민습을 수습하는 방법으로서 또 다시 한번 국민을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라치는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께서 아까 2번 질문을 하시고 저한테 네.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기회를 한번 주셨으니까 저한테도 짧게 기회를 주시면 합니다. 그 말씀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동료애가 아니라 진지하게 정말 공인으로서 그 지위에 합당한 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의 시선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제1저자라는 이야기로 언론을 달구시는 의혹 제기를 하시고 정작 나경원 대표의 아드님은 제1저자로 올라 있었습니다. 제4저자로 올라 있는 고등학생 당시에 논문도 있었습니다. 지금 드러낸 해명은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논문을 안 썼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려 반문할 정도로 궁색한 답변을 늘어놓으시는데요. 조국 후보자가 사법개혁과 관련된 막중한 임무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라고 하신다면은 제1야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로서 향후 우리 국정의 또 다른 한 축의 동반자이신 우리 황교안 대표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남매 그 장관상 수상 의혹 동시에 5명이 전국에서 받는데 허필 그 집에 두 아드님과 따님 두 분이 받으셨습니다. 등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의 잣대를 가지고 비판도 해보시고요. 검찰 수사도 받으셔야 할 상황이라면 기꺼이 받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마땅하지 않나. 다른 중대한 결심 하지 마시고요. 그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도 저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 정도로 스스로도 반추해 들여봤을 때 하등의 국민 앞에 부끄러움 없는 방식으로 동일한 잣대를 들여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정 대변인에게도 제가 똑같이 발언 기회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10초씩 시간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대변인. 네, 저희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지명에 대해서 꼭 철회를 얻어낼 것입니다. 이재정 대변인의 의사인지 민주당의 의사인지 모르겠는데 기승전 황교안 나경원으로 관철되는 이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 정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왜 정쟁이냐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사실을 검토하는 그 과정에서 청문회 대상도 아닌 사람들의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저는 정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문회 과정에서 공격에 앞장섰던 야당 두 대표를 향한 이 뜬금없는 의혹 제기, 저는 이것 멈춰주시기 바라고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규명, 조국 장관에 대한 범죄 사실 판단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0초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30초 이상을 쓰셨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30초 이상 말씀하시죠. 예, 조국 후보자, 장관 후보자 검증 절차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목소리가 무언지 저희는 정말 이런 정쟁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이 시끄러운 전국 가운데서 저희가 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 그리고 또 공정하고 공평한 황금 사다리가 없는 교육제도에 대한 국민의 간절함입니다. 청년들의 좌절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훑어내면서 정말 제도적 고민을 해도 부족할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남은 정기국회가 이번 마지막 국회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중대 결심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기국회 과정에서 국회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다 하면서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이면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주시기 알겠습니다. 간절히 여기까지 바라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오늘 맞짱 토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달 주위를 도는 궤도선을 내년 말에 발사하려고 했는데 이게 미뤄진 건데요. 280여억 원 돈을 더 쓰게 된 것도 문제고 미 한국우주국 나사와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 궤도선은 달 주위를 돌며 지형을 살피고 우주 인터넷 실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내년 말 발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사 시기가 2022년 7월까지로 늦춰졌습니다. 임무 기간은 1년으로 유지하되 원형으로만 달을 돌려던 계획을 타원형과 원형 궤도 병행으로 바꿨습니다. 궤도선 무게가 목표보다 130kg 가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연료를 더 공급하지 않고선 목표대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애초에 계획이 100km 상공에서 정원 궤도로 그 궤도에서는 자세 제어 등
또 고도 유지들을 위한 연료 소모가 많이 있어서 12개월 운영이 불가능하여서 달 탐사 사업단과 점검 평가단은 연료를 더 싣는 대신 임무 궤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사와의 협약이 문제입니다. 나사는 통신망으로 우리 궤도선을 추적해주고 우리는 1년간 달 주변을 원형으로 돌며 달 극지방의 음영 지역을 촬영해주기로 한 겁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나사가 우리에게 궤도선 추적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궤도선 무게가 늘고 발사가 늦춰지면서 발사업체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추가되는 등 288억 원이 더 필요한 것도 부담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송환법 공식 철회를 요구하고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고 있는 홍콩의 시위. 이 시위에 찬성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여론전도 그야말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위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어환이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손에 손을 잡고 늘어섰습니다. 새학기가 막 시작됐지만 중고등학생 수천 명이 동맹 휴학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한 남성이 학생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를 막으려던 교사가 다치면서 학생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리카싱 청쿤그룹 회장은 현 상황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로 규정하고 정부가 시위대에게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 영향력 1순위인 홍콩 최대 부자가 나서 정부에 일침을 놓은 겁니다. 부산혁명의 조슈아 웡은 독일로 건너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If we are in the new Cold War, Hong Kong is the new Berlin. In this battle, we will recognize as David versus Goliath. 반면 교육부 장관을 지낸 친중파 페니 로는 미성년자들이 시위대에 성상납을 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위대와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역겨운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화군에 244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와 또 이 펀드에서 투자를 한 회사 대표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의혹 관련 수사에 들어가고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고 오늘 심사 결과가 앞으로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초강경파로 꼽혀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볼턴 보좌관이 하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우리 정부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일본이 제소를 한 것에 대해 WTO 세계무역기구가 대부분 우리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는 한 달 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슬람 시아파의 최고 성지인 이라크 남부 카르발라에서 아슈라 의식이 진행되던 도중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성지 순례객 30여 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 가운데 10명가량은 중상입니다. 10년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와 한 조에 속해 있는 북한은 2연승을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총 172억 원을 투입해 2022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사용률이 현재 83%로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개별 기록관 건립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예비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곳 가운데 애경그룹을 포함한 4곳이 적격 후보로 추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실사에 참여를 합니다. 본 입찰은 다음 달에 진행됩니다. 오늘 새벽 4시 52분 경기도 연천군 북북 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음 주 총선에서 승리하면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합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즉각 전쟁 범죄라고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유세 도중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됐다는 경보를 듣고 피신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남부 도시에서 연설을 하다 멈춥니다.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가자지구에서 로켓이 발사됐다는 경보 때문이라고 이스라엘군이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총선에서 연임하면 요르단 계곡과 사해 북부 지역을 합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의 모든 정착촌도 포함됩니다. 서안 지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규모이자 군사 요충지입니다. 요르단강 서안은 1967년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 약 27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 정착촌에 40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에서 보수층을 모으려고 강경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중도인 청백당과 네타냐후의 리쿠르당은 박빙입니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측은 즉각 네타냐후가 평화의 기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중동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합병에 대해 조율을 거쳤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스쿨버스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도로 옆 풀밭에 버스가 고꾸라져 있습니다. 현재 시간 10일 오전 학생들을 태우고 가던 스쿨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사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어린이 7명이 다쳤는데요. 다친 어린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은 갑자기 버스 운전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운전사의 사망 원인이 건강상의 문제인지 사고 때문인지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경찰차를 향해 반체제 공화주의자들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화염병을 던집니다. 북아일랜드 런던데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반체제 공화주의 단체가 만든 폭발물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자 이에 저항하며 경찰차를 공격한 겁니다.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2명이 화상을 입었는데요. 경찰 측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퇴근길에 나를 위해 노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러시아의 한 트램을 탄 시민들은 기관사의 노래 덕에 출근길이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노래하는 트램 기관사가 있습니다. 트램 안엔 정막 대신 구성진 노랫소리가 퍼지는데요. 트램을 운전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는 20대 여성 기관사.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트램을 운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유명한 민요나 본인이 직접 만든 곡을 부른다고 하는데요. 한 시민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기관사의 노래를 듣는 게 훨씬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오토바이 3대가 연달아 공중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영국 웨일스에서 스턴트맨들이 선보인 아찔한 묘기인데요. 오토바이를 탄 채 뒤로 공중제비를 2바퀴 돈 겁니다. 이 묘기를 오토바이 3대가 연달아 선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사고 없이 묘기를 선보인 스턴트맨들이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밤사이 수도권 등 중북부 지역 곳곳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와 추석 연휴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일단 현재 비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출근길 중부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서서히 그쳐가고요. 그 밖에도 전북과 남해안, 제주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주로 비가 많이 내립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이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저녁 무렵 개겠고요. 지금 비가 집중되고 있는 중부지방은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북 일부 지역에서 낮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밤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고요. 제주와 남해안은 오후 동안 모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전남에 최대 50mm,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많은 곳은 최대 30mm 예상됩니다. 이렇게 비가 오긴 하지만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네, 요즘 비가 이처럼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여서 추석날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 추석 연휴 행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보름달 보기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곳곳 비 소식 있긴 하지만 밤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특히 추석 당일인 모레 금요일은 종일 맑기 때문에 더욱 또렷하게 보름달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일부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도에 낮까지 5에서 10mm 정도 약하게 비가 오겠고요. 토요일은 오후 한때 서울 등 중북부 지역에,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기상정보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겠고요. 연휴 동안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후텁지근하고 대체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 큰 비는 내리지 않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 정도는 계속 내릴 수 있는 상황이군요. 네,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빗길에 안전운전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상정보 여기까지 듣죠? 네, 김민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추석 연휴 앞두고 있는 수요일 아침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해드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었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현대 글로비스 소속의 자동차 운반선에서 갇혀있던 4명이 모두 구조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40시간이 지난 상황이었고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모두 퇴원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이 4명이 병실을 하나로 합쳐서 한 곳에서 지냈다고도 하던데 퇴원을 했다는 건 건강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병원에서 모두 퇴원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병원 측은 의학적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이들 4명을 포함해서 구조된 이들이 귀국을 희망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선박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은 깊은 물 위에 있는 파이프와 난간 위에 앉아 칠흑 같은 어둠과 뜨거운 열기 속에서 거의 36시간을 기다려 구조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당시 상황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추석 연휴 기간 교통 관련 소식입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2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상인데요. 이동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추석 전후 사흘간인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을 해서 앞으로 북미 협상 더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선 유세를 했어요. 나는 세계 대통령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인데요. 동맹들이 수년간 미국을 이용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계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면서 동맹의 가치를 폄하하는 발언을 종종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동맹국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서 여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에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대북 강경론을 주도해온 슈퍼매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습니다. 전격적으로 해임이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누가 새로운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난 9일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는데 어제는 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변수들이 꽤 많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경질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조짐들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전격적인 경질입니다. 사실은 전격적인 경질이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볼튼 보좌관의 경질의 가능성은 계속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지난 17개월 동안 트럼프 볼튼의 이 동행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볼튼 보좌관은 아시다시피 이제 슈퍼매파 미국의 강경 외교 노선을 주도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북미 문제나 또는 아프가니스탄 사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다른 행정 관료들과는 마찰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 그 마찰의 결과들이고 또 지금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과의 실무회담을 9월 말에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그러한 것과도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국 쪽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 볼튼을 경질해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북한이 미국의 진정성들을 읽으면서 북미 실무회담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또 추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초강경파가 자리를 내려놓게 됐으니까 네네.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심으로 대북 협상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느냐 네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볼튼 보좌관의 경질이 이루어지면서 폼페이오 장관 중심으로 북미 실무회담의 시작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김정은 위원장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네. 표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한 연장선상에 보면 미국 쪽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됐다. 실무회담이 그 최선희 부상에 의해서 제한이 됐지만 미국 쪽도 사실상 같이 제안한 격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흐름 자체는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일단 뭐 협상 분위기가 조금 더 무르익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은 가능한데 네네. 어제 북한이 또 아침에 단거리 발사체를 쏘았잖아요. 네네. 이건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북한이 10번째 미사일 쏜 건데요. 그 대구경 방사포라는 표현이 오늘 나왔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액체 연료 중심으로 단거리 미사일들이 있었다면 이제 고체 연료 다 바꾸는 기술적 수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좀 더 미국을 압박하면서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뭐 침소봉대에서 북미 실무회담에 큰 영향을 주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 이제 실무회담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그 발사 정도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는 대체로 좀 정리되지 않았느냐는 조심스러운 또 전망도 하게 됩니다. 네,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 뭐 4종 세트의 시험이나 실험 발사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체로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달 말 네네. 북미 실무협상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북미가 그동안 말로서는 서로 삿바싸움을 계속 벌여왔지만 네. 물밑에서는 지속적인 접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볼튼 보좌관도 경질이 됐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만 미국 내에서도 온건 대화 쪽 분위기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측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선거가 내년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히 9월, 10월, 11월 안에 김정은 위원장은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판단할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올해 안에 가닥을 잡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감 있게 9월 하순 실무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한 두세 차례 실무회담 그 과정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실무 협상이 조금 속도를 내게 된다면 혹시라도 네네. 말이죠. 이달 말 뉴욕 유엔 총회에 뭐 네네. 그동안은 나오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네.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네네. 유엔 총회에 전격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뭐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전례 보면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선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유엔 총회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대사가 가는 것과 리용호 외무상이 가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또 그동안 북한의 외무상이 쭉 참석을 했었고요. 또 북미 실무회담의 흐름 자체가 만들어진다면 북한도 최대한 미국 측과 접촉의 수위를 높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 그래서 폼페이오, 리용호
회담 가능성도 네. 이제는 높아질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전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틀 전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네네. 미국 측에 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밝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접수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라. 네네.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준비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북미가 좀 더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네. 최선희 부상도 강하게 9월 달에 북미 실무회담을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미국이 새로운 카드를 들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빅딜 중심으로 갔던 입장을 북한이 갖고 있는 스몰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반발적 양보 또 북한도 반발적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빅딜과 스몰딜의 그 중간 지점에서의 접점을 찾는 뭐 그런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실무회담에서 흐름 자체가 만들어지느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과 미국 입장이 그동안 입장차가 분명히 있었던 게 하노이에서 확인이 됐고 지금 보면은 이제 북미 간의 로드맵 정도 그리고 그 우선은 핵의 동결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 9월 달 하순에 실무회담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에 결실을 맺으려면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 영덕의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오징어 찌꺼기 등을 처리하던 탱크에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태였던 노동자까지 목숨을 잃어서 밤사이 사망자가 늘었습니다. 질식 사고로 추정이 되는데 이 탱크를 청소한 것은 8년 만입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보호 장비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부상자를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깁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경북 영덕에 있는 한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쓰러졌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태국인 3명과 베트남인 노동자 1명 모두 숨졌습니다. 노동자 1명이 지하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이 동료를 구하러 따라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오징어를 가공하며 나오는 찌꺼기나 오폐수를 처리하던 탱크인데 8년 전부터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가동하고 안 했던 서비스들입니다. 공동 처리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걸로 유입되고 돌아나가는데 쓰지 않는 동안 유독가스가 가득 차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회사 측은 산소 농도도 측정하지 않고 노동자 4명을 맨몸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안전장비를 안 했습니다. 예, 그도 작업복 입은 상태로 탱크 청소하러 내려갔습니다. 예. 경찰은 업체 사장 등을 상대로 안전 실태를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얘기하면서 보낸 문자를 누르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요즘 많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또 각종 단속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와 오늘 이 부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스미싱이라고 그러잖아요. 문자로 뭐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빼가는 거. 이게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걸 누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유형을 보니까 먼저 추석 연휴 때 택배가 많이 오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유형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객 주소가 잘못됐습니다. 반송됐습니다. 주소를 수정하세요. 네. 그러면은 눌러요. 누르죠, 당연히. 네. 근데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제가 그런 영상이 오기도 하고요. 택배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옵니다. 그럼 당연히 누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메시지로 오기 때문에 누르면 그때부터 앱이 하나 설치가 됩니다. 그 앱은 뭐냐면 자신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앱이 설치되고 그걸 누르면 또다시 안내번호가 뜹니다. 네. 안내번호 떠서 문제가 되면 일로 다시 연락을 하락해서 안내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면 경찰로 연결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 연결하면 경찰에서 당연히 경찰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경찰은 뭐 비밀번호라든지 특히 생성번호, OPD 생성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경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는 결국 돈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추석 배송 물량 증가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언제 도착할지 일정 확인해라. 그러면 언제 올지 봐야 되니까 또 이거를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셨지만 일단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르면 그 자체로도 앱이 이제 설치가 돼서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전화를 하는 거 누를 수는 있는데 전화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누를 수는 있죠. 누를 수는 있는데 누를 때 이게 신종 앱 같은 게 불량 앱이 설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상담원 연결하겠다 이런 전화나 문자 메시지 온다면 이때부터는 의심을 해야 되고요. 설사도 상담하고 연결했다 하더라도 경찰까지 연결이 되면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경찰까지 연결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민번호, 뭐 비밀번호, OTP 생성번호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면 그때는 정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라도 전화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추석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니까 확인하세요. 뭐 이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탐이 나기 때문에 눌러봅니다. 그때 앱이 설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지인이니까 추석에 찾아뵈야 하는데 영상으로 그냥 인사를 죄송하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세요. 한가위 즐겁게 보내세요. 그러면은 또 누가 뭐 그 모습을 담아서 영상을 보냈나 해서 또 눌러볼 수도 있고. 그걸 눌러보는 순간 그 앱이 설치되고 그 앱이 저 비밀번호, 전화번호 같은 게 그쪽으로 가버리고 다시 안내 문자 같은 게 온다라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네. 뭐 아무리 이게 이상하다고 하지만 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거를 눌렀고 잘못 뭐가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출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 은행에 빨리 연락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피해를 방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은행에 지금 명절 연휴기 때문에 연휴 때는 연락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대표 전화로 연락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118로 전화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118. 118 연결해서 신고센터인가요? 그렇죠. 신고센터를 연결해서 지금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그렇게 한다면 뭐 100% 구제받는 게 뭐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제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어느 절차를 거쳐서 그러면 이런 거는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또 구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실제로 빨리 신고가 된다 그러면 계좌가 큰 금액이 빠져나가면 뭐 지연 인출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것을 묶어둘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빨리 신고만 된다면 은행에서 인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빨리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은행 번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면 118로 신고를 해서 앱이 앱에 감염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명절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명절 세시러 고향에 많이들 가실 텐데 뭐 늘 단속을 합니다. 얌체 운전하지 마셔야 되고 쓰레기 무단으로 버리면 말아야 되고 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가 버스 차로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버스 차로는 사실은 9인승 이상 차량이든지 아니면 12인승 이상 차량이든지 9인승 이상이면 6인 이상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6인 이상이 탑승이 안 된 상황에서 버스 전용으로 가게 되면 처벌받거든요. 특히 뭐 승합차긴 한데 6인 아닌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를 보면 전날 제일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려는 마음 때문일까요? 급한 마음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체증도 되고 그 체증에 짜증이 나서 뭐 접촉사고라든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마칠 무렵에 음주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주사고는 최근에 윤창호법 때문에 강화가 돼 있어요. 0.03.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창호법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위의 배우들이 풀어놓는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는 게 바로 배우들이 입는 의상 또 소품들입니다. 무대 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시와 뛰어난 검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주인공이지만 코가 너무 커서 슬픕니다. 사랑하는 이 앞에서 마냥 작아지는 것도 다 이 코 때문입니다. 세상이 날 짓밟아도 달을 쫓아 나는 가리 콧대를 높이 지켜들고
너무 커서 못생긴 코처럼 누구나 지닌 콤플렉스를 이야기하는 이 공연에선 주인공이 붙일 코를 어떻게 진짜처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연 배우 4명의 얼굴 본을 뜨고 각자의 얼굴 색깔에 맞는 코를 만들었습니다. 연기와 노래를 방해하면 안 되니 무게는 10g이 채 안 됩니다. 높이 4.5cm의 이 코가 무대에서 떨어질까 봐 공연 1시간 반 전부터 특수 분장을 합니다. 코를 풀 때 좀 힘들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중년 배우들의 빛나던 젊은 날을 이야기하는 순간만큼은 더없이 화려한 의상이 필요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복고풍 옷은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의 환호에 보답하는 커튼콜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연기는 배우들의 것이지만 무대를 빛내는 건 배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변변치 않아 보이고 또는 당연해 보이는 작은 물건 하나가 이야기를 더 빛나게 만듭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지금도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이어지고 제주와 남해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은 서서히 남하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중부지방에 비는 오전 중에 남부지방은 저녁 무렵 모두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밤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전남 지역에 최대 50mm, 막계 지역 5에서 30mm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 광주 30도, 부산도 30도, 창원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북한은 중부지방은 기온이 높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이죠. 연휴 동안 일부 비 소식이 있지만 대체로 맑고 보름달 보기 무렵겠습니다. 내일은 낮까지 서해안과 경남 서부,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밤사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화군에 243mm의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서울의 강우량도 70mm를 넘어섰습니다. 지하철역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들 구속 여부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대표와 또 이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회사 대표가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문제 등에 있어서 초강경파로 꼽혀온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적으로 경질했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온 볼턴 보좌관이 하차함에 따라 미국의 대북 협상 기조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이겼습니다. 나상호, 정우영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